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 역할을 했어요. 한 20년. 그래서 그때 환율, 주가, 금리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변수를 예측하고 또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는데 요새도 새벽 4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그래서 눈 떠지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살아있길래 이런 좋은 분들 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예,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올해 세계 경제가 참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뭐 때문에 어려워지는지는 저는 부채 성장,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그걸 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이다. 미국 경제는 30년대 1930년 대공황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중국 경제, 중국 사회 정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금융으로 북부를 늘려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요. 금융을 통해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은 크고 작은 얘기가 10년 주기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 기업, 국가마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 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이때는 수요 측면에서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GDP를 구성한 수출, 소비, 투자가 줄어드니까 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 질을 늘렸고, 그 다음에 금리 0%까지 내리고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소비 투자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 같은 데는 정부가 부실해졌고 우리나라 가계가 부실해졌고 중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이런 부채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극계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데요. 근데 이번 코로나 위기 특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의 수요 측면의 충격이 있고 공급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줬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요새 생산성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측면의 충격이 같이 겹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보다 단기에 세계 경제가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가감한 수요 부양으로 각 경제 주체가 부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은 이게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인도, 특히 중국은 이렇게 기업이 부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부채 위기인데 또 부채를 늘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에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와가지고 2009년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1% 성장했습니다.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죠.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이 당시 중국은 9%, 1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 얘기는 미국 큰 폭으로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탱했는데 중국은 플러스 성장이지만 중국 경제마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마저 나빠지니까 세계 경제 침체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이거 전망인데요. 이게 IMF 전망인데 완전히 V자형 회복이죠. 그런데 IMF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하반기부터 진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 안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한 6% 오를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내년에는 그 V자 회복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보면은 이게 미국 경제의 영위 잠재 성장 능력이에요. 그런데 2008년 IT 거품 때 잠재 성장 밑으로 성장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잠재 성장보다 한 5% 미만으로 성장했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거의 8%.
가장 미국 경제가 1930년대 이후 대공황 이후로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내년에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성장 능력인데 능력보다 그래도 3, 4% 밑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복되더라도 수요가 많은 부족한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과연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인데요. 이게 미국의 산업 생산이에요. 이게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때 뭐 산업 생산이 절반까지 감소했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16% 감소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달간 지금 4월 통계는 발표가 안 됐으면 이 3월 통계거든. 한 달간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간으로 보면은 이게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단기 충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이게 또 빨리 끝나고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 생산이 제자리에 오기에는 거의 6년이 걸렸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미국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주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1930년 대공황 때보다 한 달 떨어지는 속도는 덜 빨랐습니다. 이번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단기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감한 통화정책을 쓰고 있죠. 금리 또 0%까지 내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 차례 양적완을 단행했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양적완을 단행합니다. 이 네 번째 양적완의 속도 한번 보십시오. 거의 한 달 반 사이에 2조 3천억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 연준도 이번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전례 없는 통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굉장히 신속해요. 우리 정부도 이런 걸 미국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좀 느리죠. 근데 미국 저 GDP 대비 저 10% 규모고요. 이 2조 3천억 달러가 미국 예산 대비 50%가 넘습니다.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전례 없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중앙은행이 보든지 연방정부가 보든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해서 과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제가 현재 미국 경제 침착률을 구해보니까 지난 3월이 72%였거든요. 아마 4월은 100%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사실 이번에 가장 큰 확장 국면을 보였었어요. 2009년 6월이 저점이었었습니다만 올 2월까지 역사상 가장 긴 128개월 확장 국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침체가 왔는데요. 그런데 과거 보면 평균 경기 수축 국면이 평균 15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개월 지속되느냐? 저는 과거 평균 정도는 지속되리라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 폭은 앞서 말씀드린 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경기의 선행하고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지난 2월을 경기 정점, 주가 정점 동시에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경기가 수축 국면 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수축 국면 되는데 주가가 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가 2007년 12월이 이게 경기 정점이었고 이때는 미국 S&P 500이 50%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반동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만큼 떨어질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 주가 상승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 가치인데요. 장기적으로 주요국 통화에서 보면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죠. 여기가 1985년 플라자 협의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 유도했고,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또 달러 가치 하락 유도했고, 앞으로 재정정책, 통화정책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경제 회복을 그렇게 크게 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율이라는 그 나라의 경제력인데요. 미국 GDP가 아직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절대적으로 높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비중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든요. 저는 IMF가 2024년까지 전망했습니다만 계속 미국 비중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거를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중간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국 경제가 2008년, 2009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9%, 10% 높은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중국 정부 주도로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평균이 그 당시 22%인데요. 한때 중국은 48%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9%, 10% 성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합니까?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많이 늘려놨다는 거죠. 근데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이게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 문제죠. 중국 정부 안 되겠다.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행 투자 문제가 한번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부채가 이거 가계 기업 특히 기업 부채인데요.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나라 반드시 구조조정 한번 넘어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1980년대 3조 호황 등으로 우리 경제가 10% 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기업들 정말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90년대 들어가지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져 은행이 부실했죠. 여러분 97년 외환위기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IMF 힘 빌려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됐고요. 은행 17개가 없어졌어요. 이때 자산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코스피가 277까지 떨어졌고 삼성전자 주가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한때가 거의 2천 원까지 갔었죠. 외국인이 보기에는 우리 자산가가 얼마나 많이 싸 보였겠어요. 자산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한국 돈가치 떨어졌죠.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가지고 거의 4조 9천억 정도 벌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IMF 때문에 구조조정 빨리 했습니다만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시기가 조금 더 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중국에 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우리가 IMF 경제 구조조정 꺾었고 안정성장 국면에서 자산가가 크게 한번 올랐거든요. 이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생각보다 자본시장 개방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행업을 외국인들한테는 개방했고요. 올해는 생명보험사, 펀드운용사, 그 다음에 증권사. 원래 계획은 12월에 계획에서는 지난 4월 1일 날 안전 개방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뭡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 미국과 교역에서 5조 2천억 달러 무역에서 벌어갔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중국에서 찾아오자는 것이죠. 미국이 잘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 그중에 금융업이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출신이 문우신 재무장관이도 누구보다 금융을 잘 알아요. 여러분 미중 무역협상할 때 이 무역협상이라면 미 상무장관이 대표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문우신 재무장관이 대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빨리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에 잃었던 5조 2천억 달러를 벌어오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위 1등 우량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제위기 겪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내수주들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삼성화재, SK텔레콤 84배, 74배나 올랐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중국 기업들이 이 정도는 못 오르더라도 이런 추세는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 웬만한 물건 어떻습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싸게 비슷하게 생산해요. 머지않아 저들이 그 반도체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신문 기사 보니까 반도체도 삼성전자 1년 정도 따라오고 있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상품 팔아가지고 중국에서는 돈 벌기 힘들 겁니다. 예, 금융으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자, 최근에 그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예, 결국 코로나 위기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유가가 급락했죠. 그런데 저는 유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주가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주가하고 유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 좋을 때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우리 수출 잘 돼가지고 우리 기업 이익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죠. 세계 경제가 좋을 때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유가가 오르죠. 세계 경제가 나쁠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급락해가지고 우리 증권시장에서 뭐 원유 관련 ETF, ETN 사가지고 좀 큰 충격을 쓰고 있습니다. 참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유가가 두바이 기준으로 평균 62달러입니다. 2000년 이후로 보면요, 지금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는 IMF 전망처럼 내년에 최소한 유가가 6%는 오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가가 국제 유가에 비해서 한 1개월 정도 선행해 놨는데요. 우리 주가 떨어져 이번 달 좀 반등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지금 떨어졌는데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현재 2.5%로 추정됩니다만 노동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고 자본 증가세 둔화되고 생산성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곧 1%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얼마나 떨어진 걸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방송 진행자가 그러면 대통령 바뀌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런 농담하던데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측면 배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박정희 이번 이 정부 때 압축 성장하면서 10% 성장했고요. 삼조왕 때 10% 성장했습니다. 그다음 삼조왕이 끝나니까 이분이 주로 사회 간접 자본, 일산 신도시 주택 건설하면서 경기를 부양했죠. 그다음에 이때 고성장 때 쌓인 기업은행 부실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우리 IMF 경제 위기를 맞는 거죠. 중국이 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IMF 힘비를 하죠. 뼈아픈 구조조정했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구조의 결과 양극화 고용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반성장 분배복지 썼는데 지금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성공공약으로 747, 7% 성장 내세웠는데 3.3%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474 내세웠는데 4% 성장 3.0으로 떨어졌죠. 지금 또 코로나 위기까지 거쳐가지고 또 한 단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뭐 포용 소족 중에 혁신 성장, 저는 이 계단을 한번 올라서는 거 보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성장 때는 경제의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나누면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저성장은 차별화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가 포용적 성장 이거를 큰 개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뭐 많이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5% 정도인데 그 이하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 성장 가기까지는 수요를 부양해야 된다.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가지고 가계 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게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 규제 완화가 생산성 높여가지고 이 계단을 한번 올라서 보자. 그런 게 제가 그 초기에 참여할 때 잠깐 그 평가해달라고 갔었습니다만은 그랬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뭐 가지 같은 이야기로 여러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두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1인당 GDP 계속 성장하죠.
예, 제가 58년 개띠입니다만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 81달러였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산에 남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고3, 고2까지 올해 무상교육 한다는 겁니까? 그만큼 발전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94년에 $10,000 돌파하고요. 예, 그 다음에 외환위기 겪죠. 2만 달러 2006년에 돌파하고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또 성장 과정에서 주춤거렸어요. 예, 그리고 2017년에 3만 달러 돌파하고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내년까지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구조적으로 중간중간 이런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그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랐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금리인데요. 우리 금리 정말 많이 떨어졌죠. 예,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가 2.5%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금리가 떨어졌느냐? 그리고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는 미래 경제와 미래 물가가 들어있어요.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가 지금 디플레이션에 가깝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어요. 투자 자금 수요, 저축 공급이죠. 돈이 부족이기 때문에 고금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졌죠.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가끔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 IMF 경제위기 전에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데 요새는 고개 숙이고 다닌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와가지고 은행한테 와가지고 돈 좀 빌려 사정했다는 거죠. 지금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돈이 남아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계는 전체적으로 자금 잉여 주체입니다. 가계는 금융회사에서 전체로 보면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요.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 기업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됩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은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운영하죠. 근데 일본 은행들이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돈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유가증권은 주식 아니면 채권입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안 삽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뭘 삽니까? 채권만 사죠. 그래서 채권 비중이 10%에서 한때 32%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채권 많이 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경제 성장률, 돈이 남아들고요. 저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누가 망해요? 보험회사들이 망하죠. 보험회사들이 상품 팔 때 금리 몇 %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품을 팔았는데 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역마진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 시기에 일본의 보험회사 13개가 4개로 통폐합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은행들이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되면서 기업이 돈을 안 쓰니까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추세적으로는 그리 가고 있어요. 최근에 위기가 오면서 채권 발행이 어려우니까 또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립니다만 추세는 그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금융그룹에 좀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KB, 그 다음에 우리 일부 부서에 그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 윤 회장님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행의 경쟁력은 과거에 대출에 있었는데 지금은 유가증권 운용에 있다. 자기 은행, 자기 자본으로 금융자산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고객 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여기에 은행의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성의 물가가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높아지고 돈이 남아들고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채권, 일본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많이 내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요. 금리 안 올랐어요. 원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뭐 구축 효과라 해서 금리가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누가 사줘버렸어요? 은행이 사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은행이 사줄 것이기 때문에 구축효과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초과 공급이 해소돼야지 새로운 성장 단계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든요.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가계가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죠. 근데 선진국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인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사한 기관에 보면은 그 선진국들 전체 국가 GDP는 늘어났거든요. 근데 평균적인 가계 소득이 줄어든 것은 상위 1%, 10%만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결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산업에 심하다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 존재하는 기업 재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살아나는 기업은 더 잘 되면서 새로운 성장 단계에 들어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영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어려울수록 잘하는 것은 더 투자해라. 그다음에 양성 경영을 해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기업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싸질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 강의하면서 현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당신들이 가지지 못하는 세계적인 기술 급을 이 좋은 시기에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거든요. 세계 소비축이 저는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경영학자들이 남성 임원만 있을 때는 별로 임원들이 아이디어를 안 가지고 온대요. 근데 여성 임원이 있을 때 남성 임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와서 회의 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회사에 적용하니까 매출, 영업이익, 주가도 올랐다. 미국의 경영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회장님, 여성 임원도 좀 많이 쓰시죠. 자, 금융업 문제인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 넘다가 최근에 뭐 600, 700억 달러 줄어들었으면 그 돈이 어디로 나가요? 해외 직접 투자냐,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자문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당신들이 어떤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 기업들이, 국민들이 정말 땀 흘려 만들어가지고 물건 만들어 상품을 만들어 그걸 팔아가지고 경상수 흑자 가진 돈으로 당신들이 해외 증권 투자하고 있다.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금융으로 저는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럴 때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2013년 3월에 하던 자문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자금이 한 2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마치 그때 어떤 생명보험회사 부사장이 제 친구였는데 즉시연금 하나 들라고 그럽니다. 즉시연금 가입했죠. 즉시연금 가입하면 매월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2014년 3월에 갔는데 4월에 51만 원을 매달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뭐 1월 통계입니다. 30만 원. 어제 그 3월 통계가 나왔는데 29만 원. 왜 51만 원, 29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맡긴 돈을 그 보험회사가 주로 어디다 운영합니까? 주식 아니면 채권이고요. 물론 대체 투자, 부동산 투자 좀 하지만 주식시장 정체죠. 금리 많이 떨어졌죠. 어떻게 돈을 더 줄 수가 있겠어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4, 5년 후에는 거의 한 채가 20만 원 받을 거예요. 근데 20만 원 의미가 뭐예요? 제가 여러 신문에 그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만 뭐 신문사도 굉장히 차별화됐더라고요. 어떤 신문사는 10만 원도 주고 어떤 신문사는 50만 원도 주는데요. 한 평균 30만 원 받거든요. 칼럼 하나 쓰면은 무슨 의미죠? 제가 2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 들었어요. 뭐 일본이 우리보다도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먼저 겪었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근로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해야지 우리 100세까지, 여기 젊은 분들 다 100세까지 사실 텐데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배보다는 직보다는 업을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가장, 부장, 이사, 뭐 사장 이거 오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늙어 죽기까지 일할 수 있는 한 몇십만 원이나 벌 수 있는 업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제가 58년 KT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선배들, 제 또래들 거의 다 은퇴했거든요. 근데 은퇴한 선배들 이야기 들으니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는 해요. 남자들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선배, 유명한 변호사입니다만 자기는 그 부인한테 돈 관리를 다 맡겨버렸대요. 그 이야기 듣고 그날 저녁에 가서 우리 돈 얼마나 있어 부인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부인 대답이 뭐였겠어요? 왜 남의 돈을 물어봐 그러시더래요. 물론 농담이었겠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KBS 1TV를 들었더니 우연히 동물의 왕국 숫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숫사자가 숫사자 역할을 할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역할이 끝나니까 굶어 죽더라는 겁니다. 다 준비되셨죠?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금리는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거든. 은행에다 돈 맡겨도 별로 수익률이 없지 않고 주식 채권도 안 좋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이제 아끼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전략의 일상화로 들어갑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전 대우증권 홍성국 사장 이번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 수축사회라는 책을 냈죠. 우리가 그런 사회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들이 이런 기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경제신문들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삼성생명이 지난 70년 역사상 70년인가요? 순이익 목표치를 올해 목표치를 처음으로 낮췄다. 신한금융그룹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신한금융그룹도 그랬다. 제가 사회 있는 회사도 최근 2년 동안 올해 말에 내년 목표치 영업 매출의 영업이익 목표치를 줄이고 있어요. 저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걸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축사에 접어드는 도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해외 주식 비중이에요. 2000년에 해외 주식 비중이 6.2%였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22.6%. 국내 주식 비중 18% 훨씬 높아요. 이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주가가 2011년부터 계속 정체예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정말 돈 많이 벌어왔죠. 작년에 22.6% 뭐 167조를 투자했었는데요. 작년에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31%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작년에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이요.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죽어도 남는 돈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1사분기는 한 20% 성공해 봐 있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우리나라 국부를 늘리는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이런 연기금이 MSCI 비중에 따라 해외 투자를 하는데요. 당연히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앞으로 4, 5년은 중국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은 우리나라 금융회사 CEO들 야 중국은 거 믿을 수 없는 나라야. 중국에 정말 신뢰도가 낮거든요. 개인들도 낮습니다. 근데 여기 저 금감원장 강의 끝나자마자 거의 다 나가버리신대요. 금융 관련된 사람이 아까 저 우리 성대고 이 교수님 강의를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 국민연금 장기적으로는 뭐 고갈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명목 수익률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2000년 이후로 명목 GDP 성장률이 6%였습니다만은 국민연금 수익률도 딱 6%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산 가격이 명목 성장률만큼 오르면 적당하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 앞으로 4, 5년 보면 뭐 2%, 3%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2%, 3%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 시기가 뭐 5년마다 하는데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 국민연금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후배 애널리스트를 주례를 29번 썼었는데요. 최근에 그 펀드 매니저 주례를 썼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왔길래 뭐 즐거웠느냐 그랬더니 노후 계획 세우고 왔습니다. 펀드 매니저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거죠. 국민연금 젊은 분들 회사 다니면서 더 내야 되고요. 나중에 받기는 받지만은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해외 투자를 해서 이 수익률을 얼마나 올리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고갈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